자, 이제 14년도 무기화 기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문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논수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수령은 우리가 뭐 딱히 없으니까요. 논수령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논수령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뭐 예를 들면 한 문제 안에 뭐 3개를 물어보는데 각각이 뭐 2점짜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논술이 사실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서술형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OT를 보고 오셨겠지만, 안 보고 오셨어요? OT는 보고 오셔야 돼요. 예, 6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권장하는 공부 방법이랑 교재 소개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오셔야 되고, 아무튼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오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같이 보면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거 체크해 놓고 포스트잇 같은 거 딱 붙여 놓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제 영상이 앞에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애들한테 가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 오늘 약간 낙엽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낙엽 같나요? 낙엽처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옆에 어떤 남자애가 이제 밟으면 으스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비관적인 아이구나 너는 이라고 얘기했죠. 왜 낙엽이라고 하면 이게 밟으면 으스러진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저는 낭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 원래 기분이 좋았거든요. 낙엽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밟으면 으스러질 것 같다고.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웃고 떠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입는 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낙엽과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CS2의 3가지 기준 진동 방식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기준 진동 방식에다가 형광펜을 좀 색칠해 볼까요? 우리 기준 진동 방식 이 문제에 나왔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같이 쓰셔야 돼요. 선형 그리고 비선형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선형과 비선형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형일 때와 비선형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일단 비선형도 뒤에 이제 기출문제에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좀 보여드릴 거고, 여기 있는 CS2는 현재 선형이고요. 비선형은 보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때 기준 진동 방식이 A, B, C로 3개가 나와 있고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비대칭으로 진동하고 있고, C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굽힘 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 A, B, C 각각의 진동 방식이 라만 활성이냐 비활성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밑에 적혀 있는 걸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활성 여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는 지표표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활성 여부를 빠르고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표표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기준 진동 방식이 나왔다면 이건 대부분 베타 규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규칙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이 베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에서 IR 활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라만 활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인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약간 오개념일 수 있는데, IR 활성을 가진다. 그러면 라만 활성이 아니다거든요. 반대가 될까요? 반대가? 라만 활성이 아니니까 IR 활성이야 라고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역으로 확인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IR 활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이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IR 활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베타 규칙을 쓰는 건데, IR 활성을 가진다면 라만 활성을 가질 수 없는 거고, IR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라만 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라만 활성이 아니에요. 그럼 IR 활성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역으로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IR 활성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의 유무에 따라 라만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
지표표가 없는 경우 이런 문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대칭적인 진동 모드를 확인함으로써 쌍극자의 변화 및 편국도의 변화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쌍극자의 변화랑 편국도의 변화는 좀 다르죠, 그죠? 쌍극자는 없을 수도 있는데 편국도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CS2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 CS2는 이렇게 4개의 진동 모습을 가집니다. 일단 첫 번째가 대칭 신축 진동이고요. 두 번째가 비대칭 신축 진동이고요. 그 다음에가 굽힘 진동인데 굽힘 진동은 축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머리가 올라가면서 양쪽 팔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엉덩이 뒤로 빼면서 팔을 이렇게 내보내는 슈퍼맨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모드가 있는데 총 그럼 4개의 진동 모습이 있는 거죠. 얘는 굽힘 진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베타 규칙에 대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으면 IR 활성,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면 라만 활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있는 CS2를 한번 보세요. 얘가 양쪽이 대칭이에요. CO2 생각하셔도 됩니다. CO2. 우리가 고등학교 때 CO2가 무극성이냐 극성이냐라고 했을 때 CO2는 우리가 이제 무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CO2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랑 황이라고 하지 말고 탄소랑 산소라고 봤을 때 산소가 이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산소 쪽으로 생기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걔네가 이제 대칭이니까 서로 상쇄되면서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니까 서로 상쇄되면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CS2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진동에 의해서는 좀 달라진다 이거죠. 대칭 신축 진동은 쌍극자 모멘트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얘네가 양쪽으로 진동하면서 전자의 쏠림은 변하거든요. 그럼 편극도가 달라지는 거죠. 전자의 쏠림이 편극도니까. 그래서 편극도의 변화가 있다. 편극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쌍극자 모멘트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니까 IR 비활성이고 라만 활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면 라만 활성이다 이렇게 바로 적혀 있는데, 사실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면 IR 비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S2는 라만 활성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비대칭 신축 진동은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S랑 C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안쪽으로 진동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S는 바깥쪽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이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되기 때문에 IR 활성이면서 라만 비활성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굽힘 진동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이 되는데 왜 발현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원래는 선형 분자예요. 선형 분자 때 선형 회전자가 여기처럼 굽혀지면서 비선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처럼 굽혀지면서 결합각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이 되겠죠. 우리가 물은 CO2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지만 물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것처럼 비선형 회전자가 되면서 결합각이 달라지면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된다. 그래서 IR 활성이기 때문에 라만은 비활성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은 뭐를 그린 거냐면 여기 대칭 신축 진동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중심에 이렇게 탄소가 있고 양쪽으로 황에 의한 요 전자구름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요 전자구름이 대칭적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변화가 없지만 편극도의 변화는 있죠. 전자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뭐 그림을 그려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딱히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꾸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14년 A형 9번이죠. VS-EPR인데요. 원자가 껍질 전자 쌍반발 모형에 근거한 ABC의 구조의 점군을 각각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C2V, 뭐 D 무한대 H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딱히 없고요. 지금 이 VS-EPR에서 우리 벤트 규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벤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왜 보냐면 지금 A, B, C가 화합물들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도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산소랑 이제 플루오린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일 텐데 이 벤트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가 S 성질이 적은 오비탈을 선호하고 덜 전기 음성적인 건 S 성질이 많은 오비탈을 선호한다라는 게 벤트 규칙의 간단한 정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밑에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금속이 이렇게 있고요. 금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CL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냥 뭐 원자를 그냥 이렇게 제가 세모로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고 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뒤쪽으로 뻗어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삼각 쌍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적도 방향이고요. 여기가 축 방향이거든요. 됐죠?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축을 이루고 있는 혼성 궤도함수는 DP 혼성 궤도함수예요. DP 혼성 궤도함수. 그리고 적도면을 이루는 혼성 궤도함수는 sp2인데요. 전기 음성적인 어떤 치환기는 S 성질이 적은 오비탈을 선호한다는 건 축을 이루는 곳에 간다는 건가요? 적도면을 이루는 곳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두 개 중에 S가 더 많은 게 적도고요. S가 없는 게 혼성이거든요. 그러면 벤트 규칙에 의해서 결론만 내리면 더욱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는 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덜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는 적도면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 임의의 화합물들에 대한 구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풀 때 따질 필요가 없게끔. 일단 여러 구조의 혼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분형은 P2, 선형은 SP, 삼각뿔은 P3, 삼각평면은 SP2, 사면체는 SP3 다 알고 있는 거죠. 팔면체는 D2SP3 그리고 SP3 D2가 될 수도 있고요. 사각평면은 DSP2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고 삼각쌍뿔과 사각뿔은 DSP3의 혼성을 가지는데 이 삼각쌍뿔은 좀 달라요. 삼각쌍뿔이랑 사각뿔의 혼성이 좀 다릅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우리 삼각쌍뿔은 Z제곱의 D오비탈이 이용이 되고요. 사각뿔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야만 사각이 되고 그래야만 삼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S는 같이 있고 P오비탈의 3개가 다 쓰이면서 DSP3가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의 이 결론을 보시면 전기음성도가 크면 축, 전기음성도가 작으면 적도에 배열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을 갖고 있는 치환기가 우선적으로 적도면에 배열된다.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이 심하죠. 그리고 다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도 반발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적도면에 우선적으로 배열된 후 축을 이루는 건 더 전기음성적인 거, 적도면을 이루는 건 덜 전기음성적인 거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 좀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A, B, C에 대해서 밑에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 선택적 진동이라 그래서요. 요거는 그냥 교양상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인데 사실 ClO2F3부터 해서 제가 총 나와 있는 4개의 화합물에 대한 중심 원자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심 원자가 ClO2F3 같은 경우는 염소입니다. 염소. 중심 원자가 염소가 돼야 하고요. 지금 중심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가 7개입니다. 지금 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 원자의 원자가 전자, 염소잖아요. 염소의 원자가 전자는 7개가 되고요. 산소의 결합선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소의 결합선? 산소 결합선이 2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서 양쪽으로 팔이 뻗어져 있거나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한쪽으로 팔이 뻗어져 있으면서 말단 부위가 이렇게 생기고 어떤 뭐 중간에 들어가는 산소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선 양쪽으로 뻗어져 나오는 선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소의 결합선 수가 몇 개냐면 지금 2개입니다. 근데 산소가 그런 산소가 몇 개 있죠? 2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주고 중심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에다 빼버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플루오린도 그럼 주변에 있는 건데 플루오린의 결합선 수는 하나야, 하나. 플루오린 결합선 수는 하나입니다. 플루오린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양쪽에 한쪽으로 결합선이 나와 있고 이렇게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 얘가 결합선이 하나고 플루오린은 뭐 대부분 말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루오린의 결합선 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이 몇 마리가 있냐면 현재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개에다가 4에다가 3을 빼버려요. 그러면 7 빼기 4 빼기 3이니까 빵이 나오죠. 이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럼 중심 원자는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면 AP5E0가 됩니다. 이는 이제 전자쌍이죠. 비공유 전자쌍. 얘가 없고 중심 원자 CL에 주변의 원자가 O2, F3 총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쌍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삼각쌍뿔이다, 삼각쌍뿔. 삼각쌍뿔은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혼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DSP3가 되어 있습니다. DSP3. DSP3가 왜 DSP3냐면 축을 이루는 게 DP였고요. 적도면을 이루는 혼성 궤도함수가 SP2였기 때문에 2개를 합치니까 DSP2가 되는 거예요. DSP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으로는 더 전기음성적인 게 가야 되고 적도면으로는 덜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가야 돼요. 근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ClO2F3의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먼저 그려주면 일단 염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염소 이렇게 있을 거고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 더 전기음성적인 건 누구죠? 플루오린이 1등이잖아요. 4.0으로. 그래서 플루오린이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그냥 이걸 먼저 안 그리고요.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2개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우선적으로 적도면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염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죠? 들어가는 상황에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루오린은 적도면에 하나 그리고 축에 2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플루오린 그리고 이쪽으로 플루오린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플루오린 들어가면서 가장 반발이 적은 상태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얘가 삼각쌍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OF3를 한번 볼게요. IOF3. 지금 IOF3면은 우리가 아이오딘의 원자가 전자를 우리가 7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산소는 결합선수가 2개인데 그런 녀석이 1마리 있고 플루오린은 결합선수가 하나인데 그런 녀석이 3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절반을 때리면 되는데 그러면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는 건 비공유 전자쌍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AB4E1인데요. 이것도 삼각쌍뿔의 모습이 될 거고요. 지금 아이오딘을 기점으로 한번 보면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 또는 이중결합한 녀석이 먼저 적도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도면에 이렇게 이중결합한 산소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도 가장 반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 플루오린 2개는 축방향, 하나는 적도 방향으로 들어가고 총 IOF3의 구조가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제놈 O3F2를 한번 볼게요. Xe 원자가 전자 10개, 8개로 보신 거고요. 여기에 산소는 결합선수가 2개고요. 비공유 전자쌍, 그런 녀석이 3마리가 있고 플루오린은 결합선 하나에 그런 녀석이 2마리가 있죠. 계산을 하면 얘네가 비공유 전자쌍, 얘 0개네요. 0개. 아, 비공유 전자쌍이 없구나. 그럼 얘도 삼각쌍뿔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얘는 당연히 산소가 다 어디 들어가 있으면 돼요. 산소가 다 적도면에 들어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논을 좀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플로린 두 개가 들어가면 되고 얘도 삼각쌍뿔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IOF3를 좀 봐야 되는데 IOF3는 뒤틀림을 고려했을 때 점군이 C1이에요. 아셨죠? IOF3는 뒤틀림을 고려하면 점군이 C1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VS EPR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뒤틀림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점군을 좀 찾아보면 ClO2F3 같은 경우는 주축이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축이 될 거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럼 몇 바퀴 돌아갑니까? 180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C2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을 가로지르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이 선을 이렇게 지금 가로지르면서 여기 있는 산소 두 개를 양쪽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거울면이 있으니까 대칭면이 있으니까 이 녀석은 C2V로 점군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녀석을 좀 보면 얘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사실 주축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도 아니네요.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주축으로 잡고 아까 위에서처럼 ClO2F3처럼 이걸 주축으로 잡고 돌려도 산소랑 비공유 전자쌍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CS가 될 겁니다. 그래서 CS고요. 그 다음에 XeO3F2인데요. 얘는 주축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렇게 주축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120도씩 돌아가죠. 120도씩 돌아가고 또 있습니다. 주축에 대해서 수직인 축도 하나 있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축에 대해 수직인 게 있으니까 D죠. D면 대부분이 H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D3 제일 많이 돌아가는 게 3니까 D3에 지금 요렇게 끊어도 대칭이고 그리고 요렇게 끊어도 대칭입니다. 그죠? D3H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화합물은 D3H로 점군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뒤틀림을 고려하면 C1이라 그랬는데요. 그냥 VS EPR에 근거해서 가장 반발이 적게끔 만들어 놓으면 CS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틀림 고려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벤트 규칙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뒤에 가서 또 이 VS EPR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크기 효과 그리고 전기 음성적인 효과도 추가적으로 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한번 볼게요. 14년 A형 10번이 되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탄소화칼슘 CaC2 결정에 입방 단위세포에서 CA2+는 꼭지점과 면의 중심이 놓여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C2E-는 이원자 이온 형태로 모서리의 중앙과 입방체 중심에 놓여있다. 단위세포 모서리의 한변 길이가 A일 때 CA2+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CA2+가 아니고 C2-2-까지 카바이드 이온이죠. C2-2-까지의 이온 간 거리를 A로 표현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말을 하고 있네요. 읽는 것도 잘 안 되네요.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골체의 결정 구조는 총 8개가 있다. 크게 8개가 있고 얘가 4개, 4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4개, 4개로 나뉘고 요 4개, 4개가 또 3개와 하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4개는 어떻게 나뉘죠? 단순입방, 채심입방, 그리고 면심입방 이렇게 나뉘게 되고 면심입방이 얘가 입방 밀집 구조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짜리 있죠? 얘는 육방 밀집 구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서 복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1대1 구조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3개는 NaCl 그리고 ZnS
그리고 CaF2 그리고 여기 있는 CsCl 이렇게 제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세 녀석은 면심이 기반이고요. 면심이 기반이고 이렇게 있는 녀석은 단순히 기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그림과 각 이온들의 최단 거리와 공간 점유율과 배위수와 공간 점유율의 최대 최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고 1대1 구조는 이렇게죠. 이렇게가 1대1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서마 연석, 뭐 형석 구조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이 CaC2는 과연 어떤 구조냐? 1대1이긴 하죠. 왜냐면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니까 1대1 구조인데 1대1 구조인데 이 세 개 중에 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좀 보면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림을 줘요. 그래서 그림을 따로 그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여기에 형광펜 색칠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온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줬으니까 상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라 이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따지면 이 세 개 중에 먼지가 나와요. 일단 요 CaC2 탄소와 칼슘은 NaCl이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배경 지식인데 이 탄소와 칼슘은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C2가 결합 차수가 3이에요. 그래서 질소 기체랑 같은 결합 차수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중 결합의 양쪽에 비공존여성이 있고 전체 2- 여기가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1대1의 개수비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NaCl이냐 아니면 ZnS냐 CsCl이냐 이거를 좀 확인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NaCl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지금 탄소와 칼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Ca2 플러스는 면의 중심과 꼭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면의 중심이고 여기가 꼭지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면의 중심, 면의 중심, 면의 중심, 면의 중심,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NaCl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C2 카바이드 이온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모서리 중앙, 여기죠? 모서리 중앙 그리고 입방체의 중심,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NaCl이랑 모습이 똑같다 이거야. 이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고요. 상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상상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 나오는 거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A입니다. 이렇게 A라고 나와 있고요. Ca2 플러스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Ca2 플러스입니다. 얘랑 첫 번째로 가까운 C2 마이너스는 어디냐면 얘예요. 얘가 제일 가깝죠. 근데 이것 말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거. 여러분 이것도 첫 번째로 가까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랑 가깝고 이것도 첫 번째랑 가깝고 여기 어딘가 있을 C2 플러스도 첫 번째로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운 건 어디냐? 뭐야 이거? 두 번째로 가까운 건 어디냐? 여기죠. 대각선 방향. 희한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거리를. 그럼 뭐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는 여기 있는 정육면 육면체 있죠? 이 육면체를 중심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꽂고 요 밑에 여기의 길이랑 여기 길이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A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1이에요.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가 2분의 1 A거든요. 여기도 2분의 1 A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대 1대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 A가 되고요. 그러면 높이가 2분의 1 A, 밑변이 2분의 루트 2A.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A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3a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온성 고체의 결정 구조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밑에 제시된 결정 구조 외에 다양한 구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확인하거나 제시된 구조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요즘에 이제 문제의 어떤 조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몇이다 이런 거를 주어주는 거고, 이렇게 CA 플러스랑 C2, 2-가 어디 위치한다 이런 정보는 많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친절하게 이제 구조를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공간 점유율이나 뭐 배위소 같은 것들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해서 작년 25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탄압의 수간호에 대한 얘기예요. 이 탄압의 수간호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탄압의 수간호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탄압의 수간호에 대한 어떤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일단 요 팔면체 갈라짐 장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공식과 그리고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는 사실 이 탄압의 수간호가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19년, 20년 이때쯤에 한 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탄압의 수간호에 대해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먼저 하고요. 지금 문제를 좀 읽어보면 팔면체 구조 D3입니다. D3 전자 배치에 대한 탄압의 수간호다. 여기서 D3 전자가 나오잖아요. D3 전자가 나오면 D8이랑 함께 생각을 해서 항상 두 개는 믹싱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에서 D3 전자 배치라고 했다 또는 D8이라고 했다. 그러면 믹싱 효과를 좀 고려해서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이 구조는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아무튼 D3 전자 배치에 대한 탄압의 수간호고, 나는 팔면체장에서 4T1 계라대 F항으로부터 나온 것과 4T1 계라대 P항으로부터 나온 것의 혼합을 고려한, 보세요, 혼합했죠. 4F랑 4P항의 갈라짐을 나타냈다. 그림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그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나에서 X는 혼합에 따른 에너지 변화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묻는 바가 11번과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 그림은 필요가 없어서 제가 맨 밑에 나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11번 좀 읽어보면 지금 크롬 에틸렌 다이아민 3, 3+랑 크롬 F6, 3-, 크롬 OX 3-인데 우리가 일반화학과 전공학의 연결 맨 마지막 시간이 아마 배위화학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에틸렌 다이아민이 두 자리 리간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자수를 세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이 전자수를 세보면 얘는 에틸렌 다이아민은 지금 중성 리간드이기 때문에 크롬이 3+로 D3의 전자를 가집니다. 결국에 나와 있는 총 3개가 다 D3의 전자를 가지는 중심 금속이 되고요. 중심 금속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서 4A2 계라대에서 4T1 계라대 F항으로부터 나온 전위에 해당하는 최대 흡수 파장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에는 에틸렌 다이아민이고 OX는 옥살레이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아는 거니까요. 일단 밑에 있는 리간드의 광학적 계열을 보기 전에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요 항에서 요 항으로 전위를 좀 보면 아마 여길 겁니다. 4A2 계라대에서 4T1 계라대 이렇게 F항으로 나온 요 전위에 대해서 파장이 긴 것부터 나열하라 라고 했어요. 먼저 리간드의 광학적 계열을 일반화해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강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X는 플루오린 17쪽 애들이 얘기합니다. FCl-BrI. 그리고 O는 산소가 중심금속에 붙는 거, N은 질소가 중심금속에 붙는 거, C는 탄소가 중심금속에 붙는 거, CO나 CN-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O는 뭐 H2O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옥살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N은 NH3나 에틸렌 다이아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화학과 전공학에 연결해서 다 말씀드렸었고, 지금 강장의 C로 갈수록 강장이에요. 자, 강장이라는 것은 일단 델타 갈라짐 에너지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일단 이
강장으로 갈수록 편극성이 크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편극성이 크다. 편극성이 크다는 건 전자 구름이 왔다 갔다를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심 금속으로 전자를 잘 줘요. 그러니까 결합을 잘하죠. 결국에 이온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요렇게까지 요즘에 서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 길이가 짧아지니까 진동수는 커지겠죠. 이렇게 진동 안 하고 이렇게 짧게 진동하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고, 진동수는 에너지랑은 비례하지만 파장이랑은 반비례하죠. 결국에 강장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지만 파장은 짧아진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봐드릴게요. 그림 보면 여기 있죠. 지금 여기는 에틸렌 다이아민은 여기 써드린 강장 순서 중에 N에 해당되는 거고요. 플로리는 X에 해당되는 거고요. 옥살레이트는 지금 O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장이 얘가 일단 1등,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그러면 파장이 긴 것부터 나열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맞죠? 얘가 약장이고요. 파장이 커요.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거는 뭐 괜찮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 서술하라 라고 하면 강장 말씀하시면서 요 편극성, 이온 결합끼리 진동수, 파장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2번 이 이제 중요한데요. 12번은 일단 이 밑에 있는 요 팔면체 갈라짐을 좀 볼게요. 일단 요 정도는 외워주십시오. 4A2게라다에서 4T2게라도 간의 전이에 해당하는 파수 카이저 1이 델타 옥타이들이랑 같다. 무슨 얘기냐? 우리 4F 지금 우리 이 항기호 있죠. 항기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그림을 좀 보면 우리가 D3 전자잖아요. D3 전자 혼합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D3 전자는 우리가 여기 이 F 있죠. F. 이 F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ML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ML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ML 값이 최대가 되는 녀석에 최대가 되는 녀석.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그 녀석이 ML이고, 그걸로 이제 0, 1, 2, 3을 따져가지고 F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0, 뭐 1, 2, 3이 됐을 때 0은 이제 S, 얘가 P, 얘가 D, 얘가 이제 F 이렇게 되는 거고요. D3는 우리 휴의책에 근거해서 얘가 플러스 2, 플러스 1, 얘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전자 3개가 들어갈 때 이 ML 값이 가장 크게, 합이 가장 크게 들어가려면 여기에 홀 전자를 맞추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이 값이 3이고요. 그럼 결국에 F항이 되는 거고, 지금 전자가 다 위를 보고 있죠? 그러면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짜리가 현재 3개 있으니까 우리 그 전자에 대해서 2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2분의 3이 들어오고요. 전자는 2분의 3의 스핀 양자수를 갖고 있고, 여기에 2s 플러스 1을 계산해주면 얘가 4가 되죠. 그게 지금 이렇게 4로 써 있는 겁니다. 되셨죠? 얘가 다 위를 보고 있으니까 스핀 양자수 2분의 1이죠. 그게 3마리 있어서 2분의 3, 2s 더하기 1에다가 스핀 다중도에 넣으면 얘가 4가 나오면서 여기 4, F항이 된다. 이게 혼자 있을 때인데, 얘가 갈라지게 되면 아래로 2개, 위로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로 하나 갈라질 때 0.2 델타만큼 줄어들고요.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게 4A2게라데가 되고, 당연히 여기서 전자가 전이 될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하드, 뭐 소프트, 뭐 이런 강장 약장에 대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좀 외워 놓으세요. 4F항이 이렇게 이제 믹싱 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2개, 위쪽으로 하나, 위로 올라갈 때 0.6만큼, 아래로 짧게 내려오는 게 0.2, 쭉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얘가 1만큼 쭉 내려와요. 쭉 여기 델타만큼 쭉 내려옵니다. 됐고,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갈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X와 X 있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 선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x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만큼 내려오면 x만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요 순서들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2번에 찻 이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세요. 여기가 믹스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여기가 믹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믹싱이 된 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거.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차기온의 스피노용 전위가 3개다. 카이저 1부터 카이저 2, 카이저 3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12번 보시면 돼요. 전자흡수 스펙트럼에서 카이저 1이 22,000, 그리고 카이저 2가 28,000. 두 개의 전위만 나타나며 카이저 3는 전하 이동 전위에 가려져 관측되지 않는다. 15비 값이 만일 때 카이저 3 값을 예측하여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B는 차기온의 라카 파라미터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15B가 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4A2 게라드에서 4T2 게라드 간의 전위에 해당하는 파수 카이저 1이 델타 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는 게 카이저 1,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게 카이저 2,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카이저 3가 되겠죠. 전위가 하나, 둘, 3개가 될 테니까, 그죠? 총 3개의 전위가 나타날 거고, 카이저 1이 가장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약한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카이저 1이 델타 5랑 같다. 지금 라고 나와 델타 5랑 지금 같기 때문에 이 카이저 1 22,000을 델타라고 쓰실 수 있고, 그러면 0.2랑 0.6이랑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카이저 2는 28,0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1이고요. 1, 델타 5, 델타. 여기가 델타고, 이만큼이 0.2, 여기 이만큼 올라가면 0.6이죠. 그러면 빨간 색깔, 맨 아래서부터 여기까지가 1.8에 해당되고 39,600에 해당됩니다. 근데 카이저 2가 얼마죠? 28,000이니까 요 사이 x값을 11,600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카이저 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카이저 3는 일단 요 15B를 활용해도 되죠. 15B에다가 뭐 이만큼을 더하셔도 되는 거고, 사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48,000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48,000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결원도 해야 되고 막 서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사실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카이저 1, 2, 3 중에 2개가 주어지면 하나는 그냥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이 식이 있잖아요. 15B가 카이저 3 플러스 카이저 2 마이너스 3 카이저 1. 이걸로 그냥 계산을 해도 15B에다가 10,000 집어넣고 카이저 2에다가 28,000 집어넣고 카이저 1에다가 22,000 집어넣어서 3 곱한 다음에 빼버리면 이게 V3가 나와요. 그러면 카이저 3가 나오는데 카이저 3가 48,000이 딱 하고 나오거든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검산으로 좀 쓸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카이저 3는 카이저 1의 2배보다는 커야 되고요. 2.5 카이저 1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했을 때 좀 잘했나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 볼 때 내가 이 공식을 그냥 사용해도 되나? 라고 싶은 게 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잘 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거 좀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해서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저도 외우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산용으로도 확인을 해보면 카이저 3가 48,000이면 카이저 1의 2배보다 그 2.5 카이저 1, 딱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검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면 사실 위에 있는 이 탄압의 수간호는 왜 준 거임? 이거 왜 준 거임? 그래서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D3 전자 배치,
그리고 D8 전자 배치가 나오면 혼합 효과를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혼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갈라짐 있죠? 요 갈라짐. 왜 어떻게 갈라지고 갈라지는 이유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갈라진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외우시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 갈라짐이 왜곡이 좀 되어 있죠.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15B가요. 만이에요. 만. 여기가 만. 근데 여기가 13,200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림이 잘못된 겁니까? 네네네네. 이거는 그냥 에너지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고 갈라짐의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실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그렇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4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5번 문제가 나오고요. 14년 마지막이고 얘가 B형의 논수령 1번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코발트 중심 금속에 지금 NO랑 CO3, CO의 3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합성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합성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뭐 합성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딱히 없고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CONO, CO3에서 NO는 CO와 직선형으로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청 유명하고요. 지금 NO가 직선형으로 결합을 하면 NO 플러스가 됩니다. NO는 하나당 플러스 1의 산화수를 띈다는 거고요. 만약에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라면 NO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그때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직선형이다. 그러면 NO 플러스고 구분형이다. NO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기억해 하셔야 되는 이유는 과연 이 화합물이 몇 전자에 해당하는 화합물이냐 18전자냐 16전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산화수법을 이용한 전자수 세는 것들 중요하고요. 어쨌든 직선형이기 때문에 NO의 산화수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요 화합물이잖아요. 요 화합물인데 지금 CO는 중성 리간드라서 얘는 산화수가 빵이고요. NO는 플러스 1이니까 이 화합물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CO, 코발트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이렇게 가진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전자수를 셀 때 필요하니까 미리 계산을 해둔 거고요. 지금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CO의 신축 진동 기본 흡수띠 2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밑에 지표표가 나와 있으면서 진동 기본 흡수띠, 그냥 흡수띠라고 할게요. 흡수띠 개수가 나오면 약분하라는 거예요. 기하 표현 약분을 해라. 기하 표현 약분을 해서 실제로 진동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지표표가 나왔어. 그런데 흡수띠의 개수가 같이 나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기하 표현을 약분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흡수띠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거에 더 나아가기 때문에 뒤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14년도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점점 얘가 쌓입니다.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흡수띠가 개수가 나왔는데 지표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기하표현 약분해라 라는 겁니다. 약분 한번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문제가 엄청 길어요. 짜증나게. 자, 보시면 지금 CO, NO, CO3가 1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오케이, 그 결과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1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산화수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중성원자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산화수법으로 먼저 할 건데요.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직선형으로 결합하고 있는 NO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수법으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전자는 2전자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산화수법으로 NO 플러스는 2전자고요. 중성원자법으로는 NO 플러스가 3E-입니다. 요거의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시 산화수법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거까지 좀 그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직선형일 때 NO는 이제 플러스, 구분형일 때 NO는 마이너스,
산화수법에서 그 직선형으로 결합한 NO 플러스는 2전자, 중성원자법으로는 3전자. 일단 요 네 글자고 얘가 다섯 글자잖아요. 얘가 더 다섯 글자 기니까 산화수도 전자 개수도 많은 거예요. 2, 3 됐죠? 좋아요. 됐고 한번 해볼게요. 산화수법으로 아까 C5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NO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전자가 되고요. 얘는 2전자인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O 가 3마리가 있는데 얘는 하나당 2전자죠. 요거 외워주세요. 그럼 2전자가 3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잘못 썼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신이 나갔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D9 원자인데 하나 먹었으니까 10이제죠. 그리고 10전자입니다. 그럼 전체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18전자가 나옵니다. 라고 산화수법으로 그렇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중성원자법으로는 이 코발트가 9개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NO 플러스는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CO 는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3개 있으면 그대로 6개의 전자가 되니까요. 어떻게 계산하든 18전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좀 얘를 컷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이거는 컷, 요거 끝났어요. 요거 이제 끝났고 적외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이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과 결과를 쓰시오. 자, 얘가 배위수가 몇 개짜리냐면 4개짜리예요. 그러면 가능한 구조가 평면 사각형이나 아니면 사면체가 되겠습니다. 평면 사각형일 때와 사면체일 때 점군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지표표가 2개가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지금 저한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표표가 왜 하필 2개가 나타났을까? 그러면 서로 점군이 다른 걸 경우의 수를 둬서 결정하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실제로 점군이 다른 두 화합물을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쓰기 전에 이거 써야지 열심히 이 생각하기 전에 점군이 2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점군 지표표가 2개가 나왔다는 것은 경우의 수를 따지라는 거 아니면 실제로 이 C2V 점군을 가지는 화합물과 C3V 점군을 가진 화합물 2개를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알고 문제를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이 화합물의 구조가 평면 사각형 아니면 사면체인데 걔네들의 점군이 서로 다르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 되는구나. 뭐로? 기하 표현 약분해가지고 흡수띠가 2개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평면 사각형이라면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 평면 사각형이라면 보세요. 이 CO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NO 이렇게 있고 여기에 CO 이렇게 CO 이렇게 C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녀석을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축을 그리면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주축 Z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Z축이 주축이죠. Z축이 주축이고 180도가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C2고요. 주축을 가르면서 얘가 지금 대칭이죠? 대칭이 있으니까 얘는 C2V의 점군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C2V가 되고 C2V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왼쪽에 지표표가 나와 있는데요. C2V의 요 급을 보면 여기 2가 있고요. 대칭 조작 있고 그다음에 C2 있고 시그마 V가 있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XZ가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V 프라임 얘는 이제 YZ가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도 대칭이 있고 이렇게 갈라도 대칭이 있죠. 그래서 시그마 V랑 시그마 V 프라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 세 개의 CO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한번 채워보면 일단 3개 있고요. C2는 하나입니다. 지금 얘가 요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갈 때 요 CO와 요 CO는 자리가 바뀌면서 위치가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시그마 V XZ는
이 CO 세 개를 다 통과합니다. 그죠? CO가 코발트 아닙니다. 코발트는 제가 코발트라 부를게요. CO는 리간드입니다. 리간드 세 개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YZ는 지금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CO만 포함이 되니까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약분을 좀 할 거예요. 약분을 좀 하면 약분. 자, 제가 약분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C2 보이니까요. 지금 여기가 3, 1, 3, 1입니다. 자,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4죠, 4. 그죠? 급의 수가 4입니다. 4. 그러면 전체 이제 4를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A1 같은 경우는 보시면 4분의 1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복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3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나오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나오고요. 여기는 1 곱하기 3 곱하기 1 하니까 3 나오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썼던 요 3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 1 그리고 여기 지표표 1 세 개 숫자를 다 곱해서 더하고 더한 다음 여기 있는 개수들 합한 거 4죠? 그걸 나누면 기하편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A1이죠? 얘가 A1은 전체 4분의 1에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2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2 한번 해볼게요. A2는 한번 계산해보면 4분의 1에다가 3 더하기 1 빼기 3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0이 돼요. 0. 그리고 B1과 B2에 대해서도 해보시면 B1은 그냥 1B1이 되고요. B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합하면 얘는 약분했을 때 결과가 2A1 더하기 B1이거든요. 그러면 흡수띠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띠가 2개가 나온다는 조건이랑 만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평면사각형이 아니고요. 삼면체가 됩니다. 삼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코발트 있고요. 여기 NO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CO가 하나 뻗어져 있을 거고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CO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 평면에 있는 C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테트라이드랄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TD 아니에요. 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를 잡고 얘가 120도씩 돌아가죠? 그래서 120도씩 돌아갑니다. 120도씩. 그럼 C3에 주축을 가로지르는 대칭면이 있으니까 C3V로 표현이 되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2가 있고 여기에 2C3가 있고 여기 3 시그마 V가 있는 상황. 3개의 C5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여기 3, 이 C3인데 요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3 시그마, 시그마는 하나만 가로지를 겁니다. 이렇게 요선 요렇게 이 CO 있죠? 이거를 가로지르는 이 방향으로 자르면 여기 있는 CO가 들어가고 요렇게 이 방향으로 요렇게 자르면 얘가 들어가고 이 방향으로 요렇게 자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어떤 방향으로 대칭면을 잘라도 하나만 들어가니까 301이 되고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약분을 좀 시키면 얘는 A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럼 흡수띠가 몇 개? 흡수띠가 2개가 나오면서 얘가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물어보는 게 뭐였죠? 물어보는 것이 얘가 총 구조가 적외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이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삼면체가 된다. 왜 그러냐? 흡수띠가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각평면이었다면 흡수띠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IR 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했을 때 흡수띠가 2개가 나오려면 삼면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이제 마지막이 뭐냐? 지금 마지막은 아니네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중심금속 코발트의 2D 상태 총 궤도 가구운동량과 총 스핀 가구운동량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이것만 좀 잡고 갑시다.
이거 보기 전에 지금 얘가요 2A 더하기 B1이죠. 근데 이거 계산하셨을 때 혹시 EA1 더하기 B2 나오신 분 있으세요? EA1 더하기 B1 말고 EA1 더하기 B2.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축을 좀 다르게 잡은 거예요. 축을 다르게 잡으면 이 B1이랑 B2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EA1 더하기 B1이나 EA1 더하기 B2 어쨌든 흡수팀 3개가 나온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 녀석이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 녀석이 평면사각형인가 삼연체인가를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이 구하라는 걸 진짜로 구해버리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요 녀석을 바로 보고서 이게 삼연체인가 평면사각형인가 이거를 좀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보세요. 18전자를 만족하는 경우와 16전자를 만족하는 경우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전자를 만족하는 경우가 총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삼연체는 D10 삼연체인데 D10 10개의 전자와 4개의 파이 역결합 리간드가 있으면 그러면 18전자를 만족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합물이 그렇죠. 코발트에 NO1, CO 3개니까 파이 역결합 리간드가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18전자를 안 봐도 그냥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삼각쌍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D10에다가 4개의 파이 역결합 리간드를 갖고 있어. 그럼 삼연체 18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연체인 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CO가 D10이고 그리고 4개의 파이 역결합이니까 그건 맞네. 그러면 삼연체네. 그럼 18전자 만족하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빠르게 주파할 수 있는 거고. 또 삼각쌍뿔에서 D8에다가 5개의 파이 역결합이면 18전자. 팔면체의 D6인데 6개의 파이 역결합이면 18전자가 됩니다. 또 16전자를 만족하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평면 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거는 제가 이제 교재 확인해서 다 고려해서 갖다 드릴게요. 평면 사각형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4개가 되고요. 니켈에 사이아나이온 4개가 붙은 강장 리간드가 됩니다. 자, 평면 사각형은 D8전자, 이게 D8전자가 됩니다. 니켈이 거기서 4배 위인데 리간드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평면 사각형은. 평면 사각형 리간드 종류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언제 말씀드렸냐면 1번 학과 전공학에 연결해서 제가 분명히 마지막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평면 사각형은 D8의 4배 위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그래서 니켈 CN2-라던가 등등등이고 그 다음에 니켈이랑 같은 족이 팔레아듐이나 플래티넘이죠. 여기도 그냥 4배율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10족 로듐이랑 이리듐 플러스의 4배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평면사각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 그리고 여기 있는 10족 여기 로듐이랑 이리듐 같은 경우가 팔레아듐, 플래티넘 그리고 로듐, 이리듐에서 이렇게 2개의 전자씩만 더 잃어요. 그러면 팔레아듐 2 플러스가 팔레아듐 4 플러스, 플래티넘 2 플러스가 플래티넘 4 플러스, 그리고 로듐 플러스가 로듐 3 플러스, 이리듐 플러스가 이리듐 3 플러스가 되는 2개의 전자를 더 잃어버리게 되면 4배의 위가 아니라 6배의 위가 됐을 때 얘네는 18전자를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산화성 첨가 반응 4개에서 2개가 됐죠? 산화되면서 반대가 환원성 제거 반응, 환원되면서 제거되는 반응이죠.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8전자를 만족하는 경우 D10의 4개의 파이 역결합, 지금 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D8의 5개 파이, D6의 6개의 파이 역결합. 거기서 각각의 구조가 삼연체, 삼각형뿔, 팔면체가 되고 16전자를 만족하는 경우는 사각형, 평면 사각형이 D8 거기에 4배 위착물, 리간드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니켈 말고도 팔라듐 2 플러스, 플래티넘 2 플러스 4배 위, 여기 로듐 플러스, 이리듐 플러스 4배 위, 얘네들이 다 평면 사각형의 얘네들이 다 16전자를 이제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지금 여기 있는 플래티넘, 팔라듐, 로듐, 이리듐이 각각 2 플러스씩 더 늘어요.
2씩 늘어요. 그랬을 때 4배위가 아니라 6배위가 되면서 산화성 첨가 반응, 반대가 되면 환원성 제거 반응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뭔지 좀 보고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할게요. 일단 중심 금속의 C5의 ED 상태의 총궤도 가군동량이랑 총스핀 가군동량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어. 구해볼게. 자, 총궤도 가군동량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써드릴게요. 총궤도 가군동량 한번 외웁시다. L에 L 플러스 1에 H 바 이렇게 하바가 되고요. 총스핀 S에 S 플러스 1의 하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5야? H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다 갖다 박으면 되죠? 자, 보시면 여기 한기호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건 SPD, 그러니까 0, 1, 2예요. 그래서 L 값이 2고요. 총궤도 가군동량은 아까 적어드렸던 공식에 넣었을 때 값이 루트 6 하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 2라는 건 ES 플러스 1에서 S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S를 2분의 1에 넣으면 총스핀 강원동량은 2분의 루트 3H 하바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지금 반응물 NO2-에서 두 개의 산소 원자의 군계도 함수 하나인 PZ, 즉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 PZ의 산소 양쪽에 있는 산소들에 대한 기하 표현을 구하고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수 있는 N의 원자궤도 함수를 구하라라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는 건 상세 간섭을 하고 반결합성이라는 얘기죠. 반결합성. 그러니까 질소 원자가 중간에 있고 그림처럼요. 질소 원자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양쪽에 Z축으로 주축이 여기잖아요. 주축이 여기죠. Z축으로 반결합성으로 이렇게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질소가 이 반결합성 산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오비탈이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기하 표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점근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죠. 점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결합성 NO2-는 얘가 C2V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주축이고요. 180도씩 돌죠. 그죠? 180도. 그럼 C2에 그리고 얘를 가르는 대칭면이 하나가 있죠. 수직은 주축면에 수직인 건 없으니까 C고 그죠? C2V가 될 겁니다. 그래서 C2V를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C2V는 E 하나 있고요. C2 하나 있고요. 지금 시그마 V의 X, Z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V 프라임의 Y, Z가 이렇게 있습니다. 축을 한번 볼게요. 축을 보면 축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Z축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를 Y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죠?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1, C2 같은 경우는 반대칭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체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시그마 V XZ.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딱 지금 제가 화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쪽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르면 양쪽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Z는 바뀌는 거 없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얘가 C2V 지표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B2의 기하 표현을 구하는 거고요. B2에 보니까 지금 Y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함수가 Y값이에요. Y값이라는 건 보세요. B2고 Y를 써야 되는데 질소는 EP의 전자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려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결합이 돼야 되고 얘는 EP 궤도함수이면서 Y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B2에 Y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결합성 NO2-에 대해 질소의 뭐를 구하라고 했죠? 기하 표현을 구한 B2고요. 이 궤도함수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질소의 원자 궤도함수는 EPY다 라고
y까지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이렇게 기출 5번까지 지금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드린 거는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끝까지 좀 외워가시길 바라고, 이거와 관련된 게 나올 때마다 제가 몇 년도 몇 번 다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돌아가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14년도 풀이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